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다이어리 라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몇몇 분들이 요청하셨던 뉴질랜드의 전반적인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제가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앉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세세한 항목들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오늘 상세하게 항목마다 다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댓글에 그 몇 분 몇 초에 어떤 항목들이 이야기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서 남겨 놓을게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골라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참고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필요한 부분만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절한 방송 뉴질랜드 다이어리. 가장 지출이 큰 품목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주거 비용이 단연 가장 큰 지출일 거예요.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예산과 조건이 허락한다면 자가주택을 구매해서 사는 방법이 있겠죠? 주택을 구매할 때 모기지라고 해서 주택 융자를 끼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주거비는 빵원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정착하는 도시인 오클랜드의 경우는 집값이 정말 서울 강남 뺨칠 정도로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민 오는 대부분의 1세대들은 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구매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 한 번에 필요하니까요. 한국과는 다르게 이곳에는 전세나 월세 개념이 없고 다 주세예요. 렌트라고 하거든요. 그냥 대신에 보증금은 없어요. 비슷한 걸로 디파짓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보통 4주치의 주세를 미리 은행에 예치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렌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갈 때 집에 어떤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그 디파짓에서 공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렌트 가격 한번 살펴볼게요. 오클랜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클랜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도 하고 가장 비싼 동네이기도 합니다. 오클랜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티 한복판이 아니라 약간 외곽으로 나온 평범한 주택가를 기준으로 해서 방 3개짜리 일반적인 하우스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450불에서 한 650불 정도를 주당 렌트비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집 컨디션이나 시티에서 얼마나 가깝느냐에 따라서 렌트비가 조금 더 비싸지거나 싸질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아무리 싸봐야 방 3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0불 이하는 조금 살기 힘든 부분이 있는 집일 가능성이 높고요. 한 700불, 800불 정도 낸다고 하면 좀 좋은 동네에 좋은 컨디션의 집, 새로 지은 집, 그런 곳들을 렌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가격으로 시티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집 크기가 조금 작아진다거나 이제 하우스가 아닌 아파트나 콘도 형태의 그런 건물로 된 주거 형태에 살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원룸, 투룸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의 경우는 오클랜드에 살 때 주당 600불씩 내고 살았거든요. 한화로 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월세로 지출한 셈이에요. 그때 방 3개였고 지은 지 크게 오래되지 않은 집이었고 동네도 좋은 동네였어요. 바다도 가깝고 아이들 학교도 좋고 돈 많고 교육열 높은 아시안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촌이었습니다. 대신 시티랑은 조금 멀었어요. 차가 막히지 않을 때 자가용으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었고요. 하지만 현재는 이제 오클랜드의 그 비싼 렌트비를 감당하고 싶지가 않아서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에 오클랜드의 집 가격의 4분의 1 가격으로 자가주택을 구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를 떠나온 이유와 장단점은 다음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가로 집을 구매하면 정말 주거비가 아예 지출이 아예 없이 빵원이 되느냐?
또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자가주택을 구매를 하면 한국으로 치자면 재산세에 해당하는 레이츠라는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근데 저희의 경우는 지금 1년당 2,500불 정도를 레이츠로 내고 있어요. 주당으로 치면 50불 정도 내는 셈이 되는데요. 대신 저희가 사는 동네의 경우는 이 레이츠에 물세가 다 포함입니다. 따로 물세를 내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시골로 갈수록 이 레이츠에 물세가 포함된 곳이 많고 도시일수록 물세를 따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출은 집을 구매하면 대부분 집 관련된 보험을 들게 되거든요. 뉴질랜드는 나무로 지어진 집이 많아서 좀 화재에 취약하기도 하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진이 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많이들 보험에 가입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된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의 경우도 지금 집 보험을 든 상태인데요. 1년에 850불 정도 이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보험이라고 집 내부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소유물들에 대한 보험도 따로 있는데 그거는 한 300불 정도 해요, 1년에. 그래서 첫 해에는 저희가 그것까지 가입을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은 컨텐츠 보험은 해지한 상태입니다. 따져보면 자가주택도 이래저래 지출이 결코 적은 건 아니죠. 뉴질랜드의 전체적인 부동산 시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트레이드미라는 사이트인데요. 뉴질랜드 전역에 있는 거의 모든 매물이 이곳에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 하나만 아시면 정말 뉴질랜드 집 가격은 다 파악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많은 지출은 식비일 거예요. 한국에서나 여기에서나 삼시세끼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하죠. 저희 가족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4인 가족이고 8살, 5살 아이 둘 키우고 있고 모두 다 잘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보통 집밥을 먹고 주말에는 한두 번씩 외식을 하는데요. 먼저 집밥을 위한 장보기 물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가족의 경우는 이제 집밥을 위한 식재료 공수하는 방법을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째는 한국에서 가족들이 보내주는 한국에서 공수해서 먹는 한국 식재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마른 재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시마, 미역, 마른 멸치, 고춧가루, 건나물, 김 같은 것들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지에 있는 아시안마트나 한인마트에서 공수하는 한국식 식재료들입니다. 두부, 한국 과자, 라면, 떡, 콩나물, 마늘, 배추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셋째로는 이제 그냥 이곳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현지 마트에서 사는 일반적인 식재료들이에요. 과일, 야채, 고기, 유제품 등등의 그냥 일반적인 이제 마트에서 사는 품목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저희가 소소하게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특히 여름이면 토마토, 딸기, 상추, 깻잎, 파프리카, 시금치, 배추, 무 이런 것들을 키워 먹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이제 야채들 이렇게 4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공수해서 먹는 거랑 이제 텃밭에서 키워 먹는 거는 거의 돈이 안 드는 부분이고요. 대신 이제 이곳에서 장 보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제가 가계부를 살펴보니까 한 달 평균 700불에서 900불 정도 되더라고요. 한화로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격에는 저희가 가끔 맥주나 와인도 종종 사다 먹기 때문에 그런 술값도 포함한 가격입니다. 한국에 살 때와 비교하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집밥 말고 외식비는 얼마를 쓰느냐?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0불에서 300불 정도를 외식비로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화로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를 외식비에 쓴다고 보여지는데요. 여행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주말에 한두 번씩 외식하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한 번 외식할 때 평균적으로 30불에서 60불 정도 지출하는 것 같고요. 3만 원에서 5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싼 식당에는 잘 안 간다는 얘기죠. 아직 애들이 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테이크어웨이나 그냥 캐주얼한 아시안 식당이나 카페 이런 곳들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음식값 못지않게 음료비가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음료를 많이 시키면 외식비가 좀 비싸지고요. 음료를 안 시키고 대신에 물을 마신다거나 하면 조금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뭐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같은 것도 종종 사 먹는 가격도 이 외식비에 포함됩니다. 대신 이제 여행을 할 때에는 외식이 잦아질 수밖에 없고 기분 낸다고 가끔씩 좀 비싼 식당에도 가기 때문에 외식비 지출이 이것보다는 많아져요. 뉴질랜드의 일반적인 식재료 가격은 저희의 다른 영상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이 요즘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카운트다운이나 파킨세이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모든 식재료의 가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한번 재미삼아서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육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교육비는 부모가 소지한 비자 상태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학생 신분이냐, 장기 거주용 워크비자 이상을 소지했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교육비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모가 워크비자 이상을 소지했거나 일정 레벨 이상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아이들의 공립학교 학비는 무료라고 보시면 돼요. 소정의 도네이션만 학교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클랜드에서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봤고 지금 지방에서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요. 뉴질랜드는 좀 특이한 게 이 지역별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 동네일수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부모가 그만큼 감당해야 하는 도네이션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클랜드에서 부자 동네에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오클랜드에 살 때는 1년에 약 220불 정도를 아이 한 명당 도네이션으로 내야 했어요. 이게 좀 웃긴데 명목은 분명히 도네이션이지만 사실 이 도네이션을 낼 때까지 영수증이 꾸준히 아이를 통해서 날아옵니다. 그 오클랜드에 살 때는 그랬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1년에 아이 한 명당 35불을 내고 있거든요. 도네이션으로. 그리고 따로 영수증이 날아온다거나 하지 않고요. 그냥 스쿨 뉴스레터에 한번 공지하면 알아서 낼 사람은 내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정말 도네이션으로 이루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두 부분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래봤자 이제 비자 조건이 되어서 아이들 공립학교 학비를 지원을 받을 경우에 학비는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네이션을 가장 비싸게 1년에 220불을 낸다고 해도 1년에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 크게 데미지 없는 비용이잖아요. 하지만 아이가 유학생 신분이 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학은 말 그대로 돈 쓸어 오는 거잖아요. 비싸요. 연간 10,000불 내외라고 합니다. 한 한국 돈으로 800만 원 내외라고 하는데요. 유학 관련 사항은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말하면 법에 걸린다고 하네요.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공립학교가 전부냐? 아닙니다. 사립학교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종교색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많고요. 준사립이라고 불리우는 조금 부담이 덜한 사립학교들부터 영국의 왕자가 다녔다고 하는 비싼 명문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립학교를 선택할 경우 교육비는 그만큼 천차만별이겠죠? 그 외에 잡다한 교육비로는 교복값이나 학용품값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복을 입는 학교도 있고 안 입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교복은 중고로도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끼려고 마음을 먹으면 아낄 수 있는
있는 옵션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뭐 새 교복을 산다고 했을 때에는 뭐 셔츠 한 벌, 반바지 한 피스 정도에 30불에서 55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름에는 그냥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 아니면 치마, 그다음에 뭐 원피스 이렇게 입고요. 겨울에는 그 위에 긴팔 저지 같은 거 하나 걸치는 게 달아서 교복값 역시 크게 부담되는 돈은 아닙니다. 학용품 값은 제가 1년에 20불에서 30불 정도 이제 새학기가 시작될 때 지출하고 있는데요. 뭐 색연필, 노트, 풀 뭐 이런 잡다한 것들 구매하고 있어요. 그 다음 유치원. 이 유치원은 굉장히 좋은 게 뉴질랜드 정부에서 비자와 상관없이 관광비자를 소지한 관광객들에게까지 주당 20시간씩 유치원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만 3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고요. 모든 종류의 Early Childhood Education 기관에 이 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이 지원금은 보통의 일반적인 공립유치원비를 커버하는 비용인데요. 그래서 공립유치원에만 주당 20시간 이하로 만 3세가 넘는 아이를 보낸다고 하면 실제적인 유치원비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 유치원마다 재량껏 소정의 도네이션을 받는 경우는 있는데 정말 소정이라서 거의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6시간씩 운영하는 유치원에 주 5일을 다 보낸다고 하면 총 주당 30시간을 아이가 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20시간은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10시간만큼의 추가 금액을 부모가 부담을 하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공립유치원은 1시간당 5불에서 6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클랜드에서 아이를 주당 30시간을 보냈을 때는 주당 50불에서 60불 정도를 냈었고요. 지금은 저희 둘째가 주당 5일을 다 다니지 않고 주 3일만 유치원에 나가고 있어요. 이곳 유치원에 5일 내내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 역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주 3일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이제 이틀은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주당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시간이 채 20시간이 안 됩니다. 18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도네이션만 하고 있거든요. 주당 13.5불 내고 있어요. 한 달이면 총 4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이 정부 지원금 안에서 모든 유치원비가 커버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40, 50만 원에서부터 약 100만 원이 넘는 돈까지 가격대가 다양하게 책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사립유치원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의 폭이 넓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운영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를 좀 오랫동안 맡겨야 하는 부모들이 이 사립유치원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그렇게 아이를 맡기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부모에게 돌아가는 유치원비 부담이 커지겠죠. 그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또 그 부모들의 상황에 맞게끔 지원금을 더 추가로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둘 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혹은 학생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각자의 경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따로 교육비 지원을 해준다는 점 그만큼 좀 합리적으로 교육비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 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은 바로 사교육비 아닐까 싶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지금 3년째 살면서 실제적으로 사교육에 들이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이곳은 공부 사교육은 거의 없고요. 사교육을 한다고 해도 예체능 교육이 주인데요. 그마저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하는 게 다이고 뭐 운동 같은 경우는 그냥 지역 내에 있는 클럽 그 다음에 뭐 지역 자치 리그 이런 데에 소속되어서 뭐 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약간
코칭을 한다거나 발론티어링을 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이 많아서 실비를 제외하고는 따로 교육비의 지출을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이곳에도 좀 큰 아이들은 그리고 교육열이 높은 동네에는 뭐 과외도 있다고 들어보긴 했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지금 8살, 5살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주변에서 공부사 교육을 시키는 건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한국 분들이 한글 따로 가르치는 거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지금 8살인 저희 첫째의 경우는 1년 동안 시즌별로 돌아가면서 농구, 럭비, 수영 같은 체육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사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수영이 한 2달 반 정도 하는데 25불 정도 냈던 것 같고요. 럭비도 그 지역 리그 가입비로 한 20불 정도 냈던 것 같고, 뭐 학교에서 방과 후에 진행했던 농구 같은 것도 한 15불, 10불?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한 텀에. 거의 안 낸다시피 한 금액이죠. 네, 그렇고요. 뭐 도시로 나가면 발레나 악기 같은 거를 배우는 예체능 학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코리아포스트라는 이제 한국 교민들을 위한 홈페이지에서 오클랜드에서 피아노 레슨하는 분의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그 비용도 크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레슨하는 시간 자체가 길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아이들의 경우는 주말마다 한글 학교를 따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오클랜드에 있는 한 한글 학교의 경우는 1년 등록비가 약 290불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소소한 교통비나 공과금 등을 얘기해 볼게요. 먼저 교통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유비를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2019년 6월 기준으로 주유비가 리터당 2.09에서 2.11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유비는 각 집집마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품목일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가족의 경우는 활동 반경이 좀 큰 편이라서 한 달에 100불에서 200불 정도를 기름값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 외로 굉장히 더 많은 기름값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가용을 소유했을 때 드는 자동차 보험료나 뭐 점검 비용 같은 기타 유지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집은 자가용으로 분류할 만한 것들이 3대가 있어요. 한 대는 3000cc급으로 가족이 다 같이 이용하는 패밀리카가 있고, 한 대는 이제 경차, 1000cc급의 경차가 한 대 있고요. 또 하나는 캐러밴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카라반이죠. 카라반도 도로를 달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쳐요. 똑같이 취급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차량들은 1년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꼭 받아야 하는데요. 이 비용이 100불에서 150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세대는 전부 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세대 합쳐서 1년에 약 1000불 정도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비랑 보험료랑 합치면 1년에 약 1500불 정도 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자가용 말고 대중교통은 없느냐? 대중교통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도시에서만 유효한 이야기고요. 대도시에서 출퇴근용으로 쓴다거나 그 시티라는 어떤 중심과의 좁은 반경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오클랜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버스와 기차는 거리별로 3.5불에서 10.5불 정도 하고요. 페리라고 하는 배도 다니는데요. 좀 더 비싸서 7.5불에서 10.5불 정도 해요. 자가용 대비 결코 경제적인 옵션은 아니죠. 그 다음으로 공과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핸드폰 요금이랑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저희 부부의 경우는 통화량도 거의 없고 문자 메시지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카카오톡이나 뭐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아이메시지나 뭐 구글맵 정도만 쓰고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따로 뭐 전화나 문자가 되는 요금에는 가입을 하지 않았고요. 한국으로 치자면 알뜰통신사 정도의 개념인 그런 저렴한 통신사를 지금 선택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4불을 내면 500M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쓰고 있거든요. 500MB도 사실 한 달에 다 못 쓰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한 달에 대략 5불 정도
핸드폰 요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이저 통신사에서 2.5GB의 데이터 요금을 정액제로 사용을 하신다면 한 39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경우는 무제한으로 90불짜리 쓰고 있어요. 뉴질랜드도 요즘은 광케이블이 보편화되어 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깡 시골에도 최근에 광케이블이 들어왔답니다. 속도는 다운로드 기준으로는 100mbps, 업로드 기준으로 20mbps 나온다고 저희 신랑 말로는 한국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전기세하고 가스비. 저희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쿡탑도 다 전기로 쓰는 거였고 따뜻한 물 데우는 것도 전기로 데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전기만 썼는데요. 난방도 전기로 했었고요. 이때는 머큐리라는 전기회사를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50 정도 냈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요리도 가스를 사용하고 온수도 가스를 사용하고 난방도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랑 전기랑 다 합쳐서 제네시스라는 회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약 130불 정도 지출하고 있어요. 물론 겨울이 되면 난방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까 오클랜드에서 냈던 요금이나 지금 이 지방에서 냈던 요금이나에 다 100불 정도를 더 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세는 지방마다 부과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저희가 오클랜드에 살 때 냈었던 물세를 말씀을 드리면 한창 더운 한여름 기준으로 약 80불 정도 냈었고요. 한겨울에는 35불 정도 냈습니다. 물세 비싸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의료비 얘기해 볼게요. 뉴질랜드에 살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찾게 되는 1차 의료기관은 GP, General Practice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의,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만나야 하는 가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감기, 장염, 알러지, 약한 피부병이나 눈병 이런 것들은 GP 선에서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병증이 심각해서 전문의를 만나봐야 한다라는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GP가 이제 트랜스퍼를 해주는데요. 이 스페셜리스트는 저희도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크게 아픈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보건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전문의를 보기 위해서 공립병원을 찾을 경우에는 진료비는 무료이지만 좀 대기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고요. 빨리 보고 싶으면 사립병원이나 사립의사를 찾아가라. 대신 진료비는 네가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GP는 비자 상관없이 아무나 등록을 할 수 있느냐? 안타깝게도 그건 아닙니다. GP는 2년 이상의 워크 비자가 있을 때 혹은 그 이상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을 때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이 GP에 등록할 경우 만 13살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Zero Fee 정책이라고 영원 빵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값까지 진료비부터 약값까지 전부 다 13살 이하 아이들은 무료로 해주겠다라는 정책이고요. 14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GP마다 비용이 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한 30불에서 55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역별로 가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좀 특이한 거는 VLCA라고 해서 Very Low Cost Access라는 좀 저렴한 기관들도 있는데요. 이곳들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 많이 받으면서 환자들이 부담하는 진료비 부담을 좀 덜어주는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18.5불 정도 내면 되는데요. 저희도 지금 집 근처에 이런 기관이 있어서 이용을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오클랜드에서 비싼 곳도 가봤고 이렇게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기관도 가봤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받는 의료 수준이나 혜택은 차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대도시로 갈수록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의료 만족도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냥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처방전 발급 비용으로 5불을 따로 더 내야 하고요. 그다음에 After Hour 서비스라고 밤 늦게나 휴일이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병원이 문 열지 않은 시간에 이용할 때는 추가 금액을 좀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ACC입니다. 이 ACC는 관광비자를 소지한 분들에게까지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여행 오실 분들도 알아두시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ACC가 뭐냐면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이라는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인데요. 질병이 아니라 상해로 인해서 다쳤을 때 뭐 진료비나 치료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뉴질랜드에 여행을 왔는데 길 걸어가다가 어디 걸려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뭐 집에서 가드닝을 하다가 뭐 허리가 삐끗했다. 이럴 경우에 GP를 만나서 ACC 클레임을 하게 되면 진료비부터 그 이후에 오는 치료비들, 뭐 침 맞는 비용, 뭐 운동치료사 만나서 운동하는 비용, 그다음에 마사지 받는 비용 이런 것들을 무료 혹은 굉장히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ACC 홈페이지에는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인, 정신적인 상해를 포함해서 다시 일반적인 정상 생활로 복귀하기까지 필요한 뭐 재반 비용들을 다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 ACC 덕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치과 진료비겠죠. 만 18세까지는 일반적인 치과 검진은 정해진 기관에서 무료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19살부터는 ACC에 해당하는 게 아니면 치과 진료를 다 돈 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좀 비싼 편이에요. 엑스레이를 하나 찍으려고 해도 한 돈 10만 원씩 훌렁훌렁 깨지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민자들은 사실 고국에 방문할 때 치과 진료를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세한 비용은 제가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여가 생활비도 한번 쭈루룩 훑어볼게요. 영화관 성인 기준으로 17불에서 20불, 볼링 성인 기준 12불, 미니골프 성인 기준 12불, 아이들 데리고 갈 만한 실내 놀이터는 어른들은 대부분 입장료를 받지 않고요. 아이들은 10불에서 15불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하면 캠핑이 유명하죠. 이제 캠핑장 가격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텐트 사이트 기준으로 1박에 30불에서 70불 정도 하고요. 모텔에서 숙박을 하게 될 경우는 1박에 120불에서 150불 정도 합니다. 공공수영장은 아이들은 거의 무료이거나 뭐 3불 정도 내고요. 어른들은 5불에서 7불 정도 내면 되고요. 연극이나 콘서트 같은 공연 관람비는 유명하지 않은 작은 공연의 경우는 한 25불에서 30불부터 시작을 하는데 유명한 공연은 당연히 100불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친구 생일 파티에 종종 초대를 받는데요. 친구 생일 선물로는 한 20불에서 30불 정도 그 가격에 맞춰서 선물을 준비해서 파티에 갑니다. 생맥주는 일반적으로 7불에서 10불 정도면 펍에서 마실 수 있고요. 커피는 4불에서 6불 정도 합니다. 한국보다 유달리 비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배예요. 그래서 흡연자분들은 뉴질랜드에 오면 조금 곤욕스러워 하시는데요. 담배 한 팩에 25불에서 40불 정도 합니다. 기타 잡비도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공산품 구입 비용이나 인건비를 말씀을 드리면 공산품 구입 비용은 뉴질랜드도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뭐 예전에는 정말 비쌌다고 하는데 요즘은 글로벌 시대에 메이드 인 차이나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다만 뭐 메이드 인 코리아에 비하면 약간 질이 더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있죠. 하지만 뭐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옷, 가방, 신발 뭐 이런 거 5불에서 10불부터 시작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뭐 공산품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현재 2019년 6월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17.7불입니다.
고급 기술일수록 인건비는 비싸지기 때문에 집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차가 고장났다거나 할 때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는 좀 비싼 편이긴 해요. 하지만 그만큼 또 버는 인건비도, 내가 벌어들이는 인건비도 똑같이 비싸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이 역시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이렇게 생활비 구체적인 항목들 쭉 살펴봤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라맘이었습니다.